자, 이제 네 번째 챕터 행동관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뭐 차례대로 이 순서가 뭐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워낙 많고 해서 이제 특수교육 평가는 또 두 번에 나눠서 하기에는 분량이 애매하고 하여서 이제 이거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이 행동관리 부분은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정말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애 학생의 뭐 장애 영역이랑 상관없이 모든 장애 영역의 학생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수정하고 중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 그리고 전략 뭐 방법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 해두시면 이따가 그러니까 나중에 2권에서 보게 되는 장애 영역별 학생의 여러 가지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그 학생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출 문제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영역이 바로 행동관리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행동관리는 우리가 흔히 행동수정 뭐 강론서의 책 제목 자체도 행동수정, 뭐 행동수정에 대한 무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수정이라는 용어를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예전 책은 뭐 행동수정이라고 하기도 했었고 한데 잠시만 그 왜 행동관리라고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좋겠는데 이해만 그냥 해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책에서 뭐 행동관리라고 굳이 한 이유는 잠깐 258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행동관리 용어 다잡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현재 행동수정이라던가 응용행동분석이랑 관련된 이런 용어가 이런 정도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수정한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주는 그런 뉘앙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행동을 수정한다는 건 그건 어떻다는 것을 좀 전제로 까는 것일까요? 그건 잘못됐어. 그거는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수정해야 돼.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중심의 문제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개인에게 필요한 어떠한 문제 해결 방식의 행동 그리고 좀 더 개선되어야 하는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무조건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좀 관리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행동관리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행동관리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또 용어사전에 있고 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챕터는 행동관리라고 하는 챕터의 명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한 페이지 잠깐 앞으로 와서 한눈으로 보는 체크리스트 보면서 이 부분에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행동은 정말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수만 가지의 그런 행동이 있다고 수만 가지 이상이겠죠. 굉장히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학생의 행동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아니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중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행동관리의 기초는 이제 행동관리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행동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행동 원리는 어떤 것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에서부터 이제 4번 기본 행동 원리까지 이해를 잘 해두시면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오는 증가시키는 방법, 감소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더 쉽게 잘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행동 관리를 하는 것에 앞서서 행동 자체에 대한 이해, 행동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관찰하는지,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증가시키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해서 감소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전략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오면 이제 크게 테마별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인지적인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행동 관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런 기타 전략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행동 수정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봐 라고 하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 행동 지원은 정말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쭉 보시는 걸 다 활용을 해서 현재 우리가 학생들에게 행동 중재를 할 때 강조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숙지하시고, 특히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절차라던가 하는 거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시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행동성은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장애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기술을 가르칠 때 인지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했었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인지적 행동 수정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그냥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꿔서 사고를 고쳐서 행동을 개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최근에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행동 수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통합교육에선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아니면 개별화 교육은 법이랑 이런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행동관리 같은 경우는 하나만 이렇게 딱 찝을 수 없을 만큼 전반적인 이해를 굉장히 요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5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은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하고 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1부를 보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보게 되는 행동관리 챕터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어떤 챕터의 그런 내용보다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해 여부를 따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수업도 들으시고 복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앞부분에 이제 첫 번째 행동관리의 기초라고 해서 나오는 25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응용행동 분석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출로 나오거나 그런 시험 문제로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고 그냥 응용행동 분석은 이런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점검해봐야 되는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제 점검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행동수정 또는 행동관리 이런 챕터에서 아니면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 응용행동 분석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인데,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랑 좀 구분이 되는 것이냐면 258페이지에 보면 실험행동 분석이 있고 응용행동 분석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험행동 분석은 동물의 행동, 동물의 반응, 인간의 단순한 반응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고요. 우리가 강조하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이 분석하고자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동, 아니면은 실용적인 행동,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행동 자체가, 아니면 실용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실용성이 있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모든 절차와 모든 개념과 모든 연구, 이러한 실용성이 있는 행동에 대한 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응용행동 분석이 무엇인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이 연구 영역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파블로프,
아시죠? 그쵸? 그래서 수동 행동이 수동 조건 형성이라고 해서 어떠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행동이 어떠한 자극과 짝지어지면서 조건화가 되는 그런 조건 형성의 과정을 의미하는 파블로프의 실험, 아니면 스키너, 이런 학자들의 행동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들 있죠. 이런 기본적인 행동 원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쓸모있고 실용적인 그런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우리가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응용 행동 분석의 어떤 그 영역에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는 모든 내용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인간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특성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이것은 이제 정서행동장애에서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행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행동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을 외현화된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저 사람이 뛰고 있다, 울고 있다, 아니면 무언가를 막 부시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행동을 외현화된 행동이라고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행동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개인의 반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현화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 영역에서 그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이만큼 했고 앞으로는 이만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런 행동은 감소시켜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죠.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한정적일까요? 외현화된 행동에 이제 한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검증을 바탕으로 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현화된 행동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뒤에서 나오는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의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행동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의 행동을 보여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운다는 행동을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우는 빈도수가 어떤지, 그죠? 그 학생이 오늘 학교에서 하루 종일 10번이나 울었다, 이렇게 우는 행동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걔가 한 번 울기 시작했는데 10분 동안 계속 울었다, 지속 시간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지연 시간이라는 어떤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그 학생이 울었는데 정말 교실이 떠나가라 울었다, 너무너무 시끄러웠다, 그 행동의 어떤 강도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행동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냥 행동을 하나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은 어떨 때는 빈도로, 어쩔 때는 지속시간, 지연시간, 강도, 위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원 또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특징을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기록을 할 것인지,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거나 관찰하게 되는 것도 빈도에 따른 것도 있고, 시간에 따른 것도 있고,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록을 서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설명이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설명이 이제 261페이지까지 전반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한 번씩만 그냥 읽어보시고, 뒷부분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행동수정 또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62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는 그냥 간단한 이 행동관리라는 영역에 대한 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행동을, 우리가 학생의 행동을 중재한다, 그러니까 학생의 행동을 관리하고 무언가를 개선시키고 바꾸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행동을 한 가지만 보이지 않죠.
하루에도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다양한 많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도 어떤 학생이 보이는 문제 행동이 딱 한 가지인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인간은 정말 많은 다양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관리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표적 행동이라고 해요. 표적 행동. 이 표적 행동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표적 행동을 제대로 정의해 놓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하고 목표가 뭔지가 애매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행동을 관리하거나 측정하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표적 행동을 정의하는 거예요. 어제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목표하면서 우리가 목표에 들어가는 조건이 3가지가 있었죠. 그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재를 하는 그런 계획 안에서 표적 행동 정의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나중에 측정하고 결과를 보고할 때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목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원리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적 행동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외현화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동작성 동사를 사용해서 서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그냥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서술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기억한다, 이해한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인지적인 과정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동작성 동사를 가지고 표적 행동을 정의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동작성 동사를 포함하여서 전체적인 표적 행동의 정의는 항상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라는 것도 항상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성 동사나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정의가 잘 되면 우리가 이거도 이따가 보게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 좋은 정의,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좋은 정의 아니면은 잘 정의가 되면 표적 행동이 잘 정의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 관찰자 간 일치도 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정의가 되면 관찰자 간 일치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적 행동을 정의한 게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A 관찰자도 이걸 보고 학생을 관찰하고 B 관찰자도 이걸 보고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객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A가 본 이 문장의 의미와 B가 본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관찰자 간 일치도가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잘 되면 이런 관찰자 간 일치도가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뒤에서 곧 이어서 보게 될 텐데 잘 정의가 되어야 여러 관찰자가 그 정의를 보았을 때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같이 그것을 관찰하여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서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행동을 중재하기에 앞서서 평가를 하고 정보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측정해야 되죠. 지금 그래서 행동에 대한 어떤 측정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측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명확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 객관적인 자료로 두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기록 요건을 결정할 때 관찰자를 결정한다, 기록 시기를 결정한다, 장소를 결정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록법을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법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종류별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기록법은 우리가 행동수정에서도 보고 있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되는 특수교육 평가에서도 기록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나 그 분류 체계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잘 해두시면 평가할 때 간단하게 보셔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연속 기록법이라고 하는 기록법이 있어요. 표적 행동을 정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기록을 할 때, 관찰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 연속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연속 기록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관찰자가 정해진 관찰 기간 동안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기록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행동의 차원 있죠. 이 행동의 차원을 활용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행동의 빈도가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찰하는 동안 행동이 몇 번 나타났는지, 아니면 행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강도라고 하기도 하고 크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크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 행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그 행동의 지연 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연속기록법에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빈도는 뭔지 아시겠죠? 빈도. 이거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횟수. 그래서 이게 관찰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횟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요. 강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각적인 면에서는 몇 데시벨이었는지, 뭐 에너지가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서술을 하거나 표시를 하거나.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지연시간, 이 두 가지는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속시간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행동이 지속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냐면 행동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울기 시작해서 울음이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시간. 자, 그런데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거는 이것도 좀 이따가 행동의 원리에서 보게 되는데 학생들이 울어요. 울다. 누군가가 울었어요. 그러면 울 때부터 그침. 울다가 그쳤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 사이 있죠? 요게 지금 무슨 시간이라는 거죠? 지속시간이에요. 지속시간. 행동이 지속된 시간. 울고 그칠 때까지 요 사이의 시간을 지속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는 게 바로 그 행동이죠. 그러면 이 행동을 일으키게 한 자극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울었을까요? 예를 들면 놀림. 친구가 놀렸어요. 놀려서 울었어요. 그쵸? 근데 놀리고 나서 바로 울 수도 있지만 놀리고 나서 좀 있다가 뭐 10초 있다가 30초 있다가 울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극이 주어지고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이 시간을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동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행동이 시작되고 행동의 끝까지의 시간을 지속시간, 얼마나 그 행동이 지속되었느냐라는 게 지속시간이고요.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자극이 주어지는데 그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의 요 시간, 요걸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시 같은 경우 지연시간은 특히나 어떨 때 많이 하냐면 교사가 지시를 해요. 교사의 지시. 예를 들어서 과제해. 누구누구야 과제해 라는 게 교사의 지시죠. 이게 바로 자극이 되는 거예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 과제해야지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막 굼뜨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과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과제를 하는 그런 행동. 그래서 과제해 라고 자극을 주었을 때 얼마나 바로 과제를 하느냐, 요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느냐라는 게 바로 지연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구분을 하시고요. 연속기록법에서는 이와 같이 그래서 빈도, 강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행동의 여러 가지 차원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과기록법. 성과기록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옆에다가 아마 책에 설명이 간접평가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기록법은 옆에다가 그냥 숙제검사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숙제검사. 숙제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간접평가입니다. 요 두 가지를 꼭 알아주세요. 자, 성과기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연속기록법은 보세요. 연속기록법은 우리가 표적행동을 정의했으면 그 표적행동을 연속기록법 같은 경우는 직접 보나요? 그렇지 않나요? 직접 봐야 되죠. 직접 봐야 빈도, 강도, 지속시간, 지연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기록법은 그 표적행동을 직접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과기록법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면 마치 숙제검사와 같이 숙제검사는 표적행동이 예를 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숙제검사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죠? 아니면 수학 문제 푸는 거, 읽기 연습하는 거 이런 게 숙제인데 숙제검사 같은 경우는 교사가 정말 그 행동을 보나요? 볼 수는 없죠. 집에서 숙제해오는 거니까. 하지만 그 행동의 결과물을 보고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표적 행동에 우리가 표적으로 삼은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물. 성과, 여기서 말하는 성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적 행동으로 삼은 것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행동을 직접 보고 기록하는 건 아니고 직접 볼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그 결과물을 보고 그 행동이 잘 되었다 아니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성과기록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성과기록법은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성과기록법의 좋은 점은 교사가 편하겠죠. 그죠? 일일이 그 행동을 모두 다 숙제하라고 하면 되고 숙제를 보고 아 얘가 어제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접 보지 않으니까 그 결과물이 정말 이 학생이 한 건지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간접평가가 무엇인지 직접평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직접평가는 우리가 보고자 평가하고자 하는 걸 직접 보고 평가하는 거고 간접평가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행동을 유추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기록법이 있고 성과기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간격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얘도 이제 중요한 기록법 중에서는 이제 기출 빈도나 이런 게 좀 높은 편입니다. 간격기록법이 있고요. 책에 보면 순간표집, 시간표집이랑 순간표집 똑같은 말인데 책에는 시간표집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표집 또는 순간표집 기록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책에서는. 근데 어떤 데는 간격기록법 안에 얘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분류 체계가 뭐가 맞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각각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행동수정, 행동관리 영역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간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시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격. 간격이라는 말은 항상 시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기록법은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전체 관찰 시간이 있죠. 전체 관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60분이다. 그러면 이 60분이라는 시간을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분 간격으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제 관찰 시간을 시간 간격을 동등하게 나누어서 이 방식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식을 간격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격기록법 안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전체 간격이 있고 부분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간격 내 빈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어떤 책은 간격기록법 안에 전체 부분, 순간표집, 간격기록, 간격 내 빈도 이런 식으로 얘를 그냥 이 안에 포함시켜서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분류 자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둘 다 우리가 관찰을 하려고 하는 그 관찰 시간을 간격을 나누어서 기록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는 것이냐. 전체 간격 기록이 있어요. 전체 간격 기록. 자, 간격 기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이 간격을 통해서 보면서 학생이 어떤 행동을 보여요. 그러면 그 행동이 이 간격에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좀 여기 여유 있게 써서 볼게요. 여기가 60분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누었다.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울다라는 행동이 나왔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우는 행동을 계속 예를 들어서 보자면 어떤 A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게 관찰 시간이에요. 관찰 시간 동안 지금 빗금친 부분 이게 이제 간격이 되는 것이고요. 빗금친 부분 동안 울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하는 건 간격이 이렇게 아이고 지금 동등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빗금이 실제로 아동이 운 행동이에요. 행동이 이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전체 간격 기록법은 뭐냐면 요 한 간격에서 어떤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격을 다 채울 때에만 그 행동이 발생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1, 2, 3, 4, 5, 6 1번 간격에서는 전체 간격 기록법에 따라서는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격에서는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한 거예요. 세 번째 칸에서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네 번째 간격에서 발생했죠. 다섯 번째 안 했죠. 여섯 번째 안 했죠. 이렇게 간격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간격 기록법은 요 간격 안에서 하나의 간격 안에서 행동이 쭉 계속 나타나야만 발생했다라고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간격 기록법 중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부분 간격 기록법은 그렇다면 뭘까요? 부분 간격 기록법은 요 간격 안에서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나타나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번은 발생했죠? 여기도 발생했죠? 한 간격 안에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다 발생한 거예요. 안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한 학생이 그냥 우는 것은 그냥 그 학생이 했을 뿐인데 간격 기록법으로 무엇을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 간격 기록법은 지금 간격 중에서 몇 회 발생한 거예요. 우는 행동이 1회 발생한 거예요. 근데 부분 간격 기록법으로 보면 몇 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죠? 5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법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순간 표집, 시간 표집. 제가 아까 얘가 따로 떼어져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넣어서 그냥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 표집. 자, 전체가 쭉 다 이어져야만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부분은 부분적으로 잠깐만 나타나도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순간 표집 또는 시간 표집은 언제 관찰하는 것이냐면 간격과 간격 사이 있죠. 여기. 요 순간에 보는 거예요. 요 간격이 끝나는 요 시점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요 순간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표집 같은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시간 표집은 이제 첫 번째 간격의 시간 표집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생했음. 두 번째 간격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죠. 요 순간에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음. 요 순간에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발생했음. 요 순간에 발생했죠. 요 순간에 발생 없죠?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간 표집은 간격 내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교사가 요 순간에만 딱 보는 거예요. 10분째마다 보는 거예요. 10분, 10분, 10분마다. 그래서 보면 발생 몇 번 했나요? 3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표적 행동의 특성이라던가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행동이 그냥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봐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부분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시간 표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전체랑 부분과 시간의 어떤 특성들이 좀 다릅니다. 계속 교사가 눈을 떼지 않고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하는 방법은 세 개 중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전체 그리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얘네 둘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시간 표집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10분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노력이 좀 덜 필요하죠. 하지만 10분 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그 기간 동안 간격 기간 동안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정을 하려고 하는 목표라던가 아니면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횟수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니까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봐야 되죠? 간격 내 빈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 그냥 행동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냥 행동이 나타났는지 아닌지의 여부만 봤잖아요. 그렇죠? OX를 봤죠? 근데 간격 내 빈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격이 있으면은 간격을 이제 이거는 표로 1, 2 예를 들어서 1, 2, 3, 4 간격 내 빈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격도 정해 놓지만 간격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간격도 정해 놨지만 이 간격 안에서 빈도수를 세어 보는 거예요. 표적 행동을 정의한 다음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격 내 빈도 기록법이라고 하는 건 간격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3번, 2번, 4번, 뭐 아니면은 이렇게 잘 쓰지 않죠? 4번, 1번 이런 식으로 간격 내에서 빈도를 또 세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간격 내 빈도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간격 기록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관찰자 간 일치도라던가 신뢰도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가 행동을 측정할 때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명확한 정의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록하는 방법은 연속 기록법, 그 다음에 성과 기록법, 그 다음에 간격 기록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좀 부가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특수교육 평가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다뤄지게 되는데 지금 행동수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꾸준히 이제 뭐 매번 중요하게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꾸준히 기출해서 다뤄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각 방법의 특징과 방법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62, 263에 해당되는 거 보셨고요. 264페이지의 자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양식, 그러니까 뭐 문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며 기록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양식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예로서 여기 보시면 코딩 체계 이런 거 나와 있죠. 코딩 체계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길게 얘가 나와 있지만 그 아래에 박스 안에 박스를 바로 볼게요. 학생 이름이 제레미, 제이슨, 저스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코딩 체계라고 하는 거, 코딩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부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코드.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학생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또 여러 학생의 여러 가지 행동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그때마다 뭐뭐뭐 하기, 뭐뭐뭐 하기, 뭐뭐 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코드를 만들어 버려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내용 별거 없죠. 그래서 다른 학생에게 적당히 말하기는 T, 컴퓨터 작업하기는 C, 과제하기는 D, 게임하기는 G, 혼자 놀기는 A 이런 식으로 약자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5분 동안 관찰하고 30초 간격이다. 간격 기록법을 활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간격에서 예를 들어서 제레미가 다른 학생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T 이렇게 적는 거예요. 컴퓨터를 했어요. 그럼 C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코딩 체계라고 하는 자료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서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을 할 때 다양한 방법 중에 이런 방법들도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의 관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개념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그렇죠? 265페이지에 보면 반응성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그 아래 보시면 표에 행동의 어떤 관찰이나 측정에 있어서 정확성,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하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성이 뭐냐? 반응성이 이제 제목으로 나오고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은 평소에 내가 정말 혼자 있을 때랑은 다르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앉아서 이제 수업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장학사가 오는 날, 교장 선생님이 순회하는 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뭐 참여하는 날, 그러면 평소보다 더 바르게 앉아 있다던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평소와는 다른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것 자체를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 개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행동 자체가 평소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반응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정말 의미 있고 정확한 행동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성을 줄여야 할까요?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응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반응성을 몰래 관찰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아니면 자연스럽게 함께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관찰을 해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런 사실을 까먹게 됩니다. 잊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그런 반응성이 나타나는 시간을 좀 보내버리고 나중에 관찰한다던가 기다렸다가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반응성을 좀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정확성 있는 그런 측정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거기 보면 몇 가지 개념이 나와 있는데 간단한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되겠어요. 관찰자 표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바로 옆에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측정하는 거예요. 관찰자 표류라고 하는 건 관찰을 컴퓨터가 하고 기계가 하니까 우리가 자로 재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이 들어가고 판단에 있어서 뭔가 편견이 반영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 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표적 행동을 보는 그런 관찰자의 어떤 행동을 보는 이해 아니면 관점 이런 게 계속 변해가는 거, 표류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관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자꾸만 행동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 정의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관에 의해서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관찰자 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록 절차, 관찰장도 이런 건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편견이 나오죠. 편견.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라던가 편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을 보는 관찰의 내용이라던가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개념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최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정의하고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고요. 26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이건 좀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인데 그림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뭐 이거는 이거 자체를 뭐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공부하실 모든 내용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행동을 지도한다고 하는 건 1단계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문제 행동을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도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 보세요. 관찰하죠. 목표 행동 선정하죠. 기능 분석, 조작적 정의, 기록 방법 선정 이런 주요 단계들이 쭉 나오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사정을 하였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2단계에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행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하게 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전략들, 감소시키는 전략들,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재를 했죠? 그러면 모든 교육은 교육을 실시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재의 효과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두었던 그 기준에 얼마나 도달하였는지를 보고 도달하지 않았으면 다시 1단계 문제행동 사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행동의 중재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 안에 있는 1번부터 16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주요 용어, 주요 테마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의 연구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제 주된 내용이 표적 행동의 선정과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이 표적 행동을 정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덧붙여서 표적 행동을 정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말 정의를 할 때 무엇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적 행동을 잘 정의해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모든 관찰자가 봤을 때 객관적인 그런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다가 좀 더 덧붙여서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표적 행동을 정의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였나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행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우선 학생이 보이는 행동은 너무 다양하고 문제 행동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선정을 해야 되죠. 선정. 표적 행동을 정말 잘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표적 행동을 선정할 때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 우선순위는 뭘 가지고 정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이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중요성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가치성 그 행동이 얼마나 이 학생이 살아가고 다른 학생들과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데 중요하냐 얼마나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가치 있는 행동이냐라는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도 지금 최근 기출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 또 보게 됐지만 표적 행동을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기출이 다뤄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것도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는데 26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중요성의 평가라고 되어 있죠. 266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적 중요성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강화가 되는가, 기초적인 행동인가, 아니면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 아니면 연령에 적합한가, 문제행동을 바람직하게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갖춘 그런 행동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표적 행동으로 선정하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 오른쪽 표에 보면 사회적 가치성을 평가하는 기준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습득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생활 연령에 얼마나 적합한지 문제 행동의 어떤 기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점들을 가지고 가치성과 어떤 중요성을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행동, 그러니까 표적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자, 그러면 문제행동을 이제 정의한다고 했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동작적 동사로 잘 정의해야 되는데 표적 행동을 정의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4요소가 있어요. 4가지 요소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3가지 목표의 어떤 목표를 서술할 때 들어가는 세 가지 조건이랑 유사한 내용인데 4가지 요소가 이제 무엇이냐면 학생,
학습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그 표적 행동을 정의할 때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학습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자. 요 내용은 책에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에 나와 있어요. 268페이지인가요? 잠시만요. 270페이지. 더 알아보기에 보면 행동 목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출에도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죠. 초등에 올해 나왔었습니다. 자, 학습자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자가 보이는 무엇? 당연히 행동이 포함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 행동은 동작성 동사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무엇? 상황에 대한 조건. 어떤 상황인지. 뭐 예를 들면 우는 행동이면 이 학생이 언제 우는지, 학생들이 놀리면, 친구들이 놀리면 운다. 아니면 배가 고프면 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행동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아니면은 뭐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행동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잘 정의하였다고 할 때에는 그 표적 행동의 정의라는 문장의 안에 문장에 학습자의 행동, 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나 조건, 그 다음에 기준이 포함되는 문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예시가 270페이지의 표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표에서 문제점이랑 바른 목표 행동이라는 내용이 있죠. 거기를 한번 손으로 가리고 제일 왼쪽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온 예시만 한번 봐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동준이는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 이건 바르지 못한 행동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동준이는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 여기에 자, 우선 만약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고요. 만약에 또 나오면은 이걸 보면서 요 구성 요소 4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동준이는 뭐가 나와 있죠? 학습자가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크다, 작다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 뭐가 있냐면 행동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쵸? 하지만 뭐가 없나요? 조건, 상황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이제 나와 있지만 교사가 2가지 사물을 제시했을 때 아니면 교사가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게 뭐가 잘못되었냐면 이해할 것이다 라는 건 동작성 동사가 아니라 인지적인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이죠. 그죠?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것 대신에 예를 들어서 크다 작다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2가지 사물을 제시하였을 때 큰 것을 교사에게 제시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서술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조건 중에 하나가 나와 있지 않은 게 뭐냐? 뭐가 없죠? 이 행동에 대한 성취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그래서 예를 들면 90%, 80% 아니면 10번 중에 9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3번째 거 볼까요? 재선이는 혼자서 계단을 사용하여 90%는 이동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도 한번 찾아보세요. 재선이는 학습자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학생의 행동. 여기에서 이제 행동이라고 한 것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은데 행동이 어쨌든 뭐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90%는 이라고 하였는데 퍼센트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 90%가 무엇을 기준으로 90%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죠. 이 90%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의 기회 중에 90% 아니면은 며칠 동안의 기회 중에서 9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모호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혼자서 계단을 사용하여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표현을. 혼자서 계단을 사용하는 게 뭘까요? 되게 애매모호하죠. 혼자서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는 건지 혼자서 아니면은 뭐 오르막 계단을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할 것이다.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걸어서 할 수도 있고 뛰어서 할 수도 있고 계단을 2칸씩 내려갈 수도 있고 너무너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르지 못한 행동 목표의 어떤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기출로 다뤄졌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이 나오면 행동에 대한 목표 서술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이 요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소에 들어가 있는 행동을 서술한 것, 조건을 서술한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또 하나 구체적인지 구체적이어야 해요. 추상적이어서 애매모호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이제 확인하시고 바른 목표와 바르지 못한 목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목표라면 그걸 고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 4가지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동의 연구에서 표적 행동을 선정하고 중요성과 가치성에 따라서 선정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쭉 이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271페이지에 관찰하고 측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측정 가능한 행동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이런 주제들도 이번 초등 기출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동의 관찰과 측정에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지만 인간 행동은 다양한 어떤 특성을 보입니다. 근데 관찰이 가능하다,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명확한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리면 행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런 행동들을 측정하고 관찰 여기서는 이제 측정하고 관찰한 기록법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보신 거고요. 지금은 좀 더 자세하게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이 이제 어떤 특성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관찰을 하려면 그 행동 자체가 측정 가능한 행동이어야 해요. 그렇죠? 측정 가능한 행동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측정 가능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정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차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우리가 저기서 봤던 행동의 차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측정 가능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것, 그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대한 반복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냐면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뭘 세어볼 수 있을까요? 횟수를 세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횟수.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빈도라는 말로 자주 종종 씁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빈도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보면 빈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비율을 따져볼 수 있어요. 빈도는 뭐고 비율은 무엇일까요? 빈도는 뭐고 비율은 뭘까요? 빈도는 예를 들어서 총 관찰 시간이 있으면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총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비율은 뭐죠? 1초당, 1분당, 1시간당 이렇게 단위 시간당의 개념을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분당 5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내내는 몇십 번이 나타났지만 1분당 3회, 1분당 2회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당에 대한 빈도수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확장된 개념으로 배율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몇 배수로 계속 반복이 더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배율 이런 것들까지 어떤 행동의 반복 가능성에 따라서는 횟수나 빈도나 비율이나 배율을 우리가 가지고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본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시간의 길이 그 행동이 일어난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짧은지 그러니까 그 행동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이게 바로 뭘까요? 지속시간인 거예요. 지속시간. 그죠? 지속시간, 지연시간 구분한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보는 개념이 지속시간이고요. 시간의 위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시간의 위치. 그러니까 그 행동이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언제쯤 나타났느냐라는 걸 중시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 지연시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우리가 지속시간이랑 지연시간을 구분을 했었는데 지속시간은 행동이 발생해서 행동이 끝날 때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지연시간은 그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주어진 자극이 나타났을 때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의 길이, 그 행동이 나타난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보는 게 지속시간. 그리고 그 행동이 언제쯤 나타나는지에 대한 시간상의 위치를 보는 게 지연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측정 가능한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환산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환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백분율.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몇 %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백분율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백분율. 그리고 또 하나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 기준시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준시행. 기준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은 미리 정해놓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수행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행을 하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관점의 개념을 기준시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반복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서 보는 개념, 시간의 길이를 보는 개념, 시간의 위치상의 어떤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백분율과 기준시행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기타,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타 개념들이 우리가 아까 행동의 차원에서 봤던 것처럼 강도도 있고,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측정 가능한 행동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좀 반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실 때 기본 개념을 좀 확실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272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앞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272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찰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기록하는 방법들 앞에서 봤었죠. 그게 조금 다르게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거니까 책 보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찰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 첫째 보시면 빈도, 발생 빈도의 관찰과 기록이라고 하여서 사건 기록법 나오죠. 사건 기록법. 이것도 기록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법은 기억해 보시면 뭐라고도 되어 있죠? 빈도 기록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건 기록법은 관찰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 그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방법이에요. 사건 기록법은 빈도 기록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 기록법이라고 하는 건 직접 관찰일까요? 간접 관찰일까요? 직접 관찰이 되겠죠? 직접 보고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 관찰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반응 시간에 대한 것 보시면 기억, 지속 시간. 이해되시죠? 지속 시간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반응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괄호에서 지연 시간 똑같은 말이에요. 반응 지연과 지연 시간 똑같은 말입니다. 표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자극이 발생해서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지연 시간이고요. 반응 지연이 똑같은 말이 되겠어요. 자, 또 하나의 개념이 반응 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응 지연, 즉 지연 시간은 놀리고 울 때까지의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반응 간 시간은 반응이 뭐냐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울고 그 다음 울 때까지 시간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 문제 행동 자체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울 때까지의 시간. 그래서 그 문제 행동과 문제 행동 사이의 시간 간격을 반응 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간 기록법. 이게 간격 기록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부분 간격, 전 간격, 전체 간격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순간 표지법. 다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게 여기에 기록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개념이 이것도 설명은 드린 건데 디귿에 보시면 직접적인 평가와 간접적인 평가가 나와 있죠. 273페이지에 디귿. 직접 평가랑 간접 평가는 뭐냐면 직접 평가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걸 직접 보고 평가하는 거고요. 간접 평가는 직접 보지 않고 그 행동에 따라서 나왔을 법한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유추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평가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사건 기록법, 연속 기록법, 간격 기록법 전부 다 직접 평가에 들어갈 것이고 아까 간접 평가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죠?
성과 기록법, 숙제 검사.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두실 용어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시냐면 리을에 옆에 보시면 플라체크라고 보이시나요? 영어로 플라체크. 요거도 이제 기법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순간표지법 했었죠. 순간표지법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격의 끝부분마다 우리가 관찰해서 보는 건데 이거는 그 순간표지법이 약간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플라체크라고 하는 건 순간표지법을 개인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순간표지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10분 간격으로 만약에 하면 딱 10분이 됐을 때 얼른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체크라고 하는 건 순간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을 빨리 표적 행동을 파악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10분마다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주의 집중. 그래서 10분 간격이 딱 되면 교사가 10명의 학생을 딱 보고 숙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수를 세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표지법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플라체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연구산물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숙제검사입니다. 연구산물, 뭐 말이 여러 가지예요. 용어가 너무 여러 가지여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만 하셔도 정말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리하시게 되는 건데 연구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결과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인가요? 간접인가요? 간접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연구산물 측정하는 것도.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찰 측정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지금 기출 보시면 2013년 출시에도 나왔었고 뭐 초등, 중등 유아할 것 없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제 행동을 정의하였고요. 행동을 정의하여서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보셨죠? 그러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짚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는데 타당도, 정확도, 신뢰도 이런 식으로 개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것도 특수교육 평가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지만 지금은 기본 개념만 보셔도 돼요. 타당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러면 원래 측정하려고 하는 걸 얼마나 잘 측정했느냐라는 것이 타당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 임용시험을 보는데 임용시험의 문제에 영어 문제가 막 나와 있고 우리 특수전공 문제, 국어 문제가 막 나와 있고 그럼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걸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라는 내용적인 얘기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나와 있지만 그 측정되는 수치, 측정되는 값이 정말 실제 값과 얼마나 가까우냐라는 개념이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기출에서나 실제로 이런 타당도나 뭐 측정의 어떤 정확성을 볼 때 많이 다뤄지는 것, 우리가 이제 전공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은 아니고 이 정확도라는 건 이제 관찰된 그런 수치가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값과 얼마나 가까우냐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신뢰도는 무엇이냐?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관찰을, 측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느냐라는 개념이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타당도와 정확도와 신뢰도의 개념을 간단한 개념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275페이지의 관찰자 간 일치도. 여기를 정말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표적 행동의 정의가 잘 되면 관찰자 간 일치도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간 일치도라고 하는 건 한 학생의 행동을 2명의 관찰자가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행동이 잘 정의가 되었고 두 관찰자가 전문적으로 잘 관찰을 하였다면 그 결과가 일치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발생했다고 보는 관점,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 결과가 있으면 관찰자별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관찰자 간 일치도라는 걸 구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뭐 장점이나 선행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선행 조건은 당연한 얘기죠. 관찰자 간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관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했을 때 그걸 비교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계산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계산 방법을 보시면 첫째, 사건기록법에 의한 측정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기록법이 아까 뭐랑 똑같은 말이었죠? 빈도기록법. 그러니까 빈도를 기록을 했을 때 이런 관찰자 간 일치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세요. 총 발생 횟수 일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 발생 횟수 일치도. 요거는 옆에다가 간단한 예시를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게 뭐 계산이 어렵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사건기록법에서 총 발생 횟수 일치도. 요거는 이제 관찰자 A와 관찰자 B가 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 A는 그 행동이 A 학생이 그 행동을 5번 했다고 보고요. B는 아니야 3번 했다.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으니까 100%가 아니죠. 그럴 때 관찰자 간 일치도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수치분의 작은 수치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사건기록법에 대한 결과를 보고 관찰자 간 일치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균 발생 횟수 일치도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IOA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관찰자 간 일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간격이 지금 제1간격, 제2간격 이렇게 쭉 해서 N 간격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격이 1, 2, 3, 4, 4개다. 간격이 4개였어요. 아까 간격은 뭐였죠? 시간 간격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관찰 간격이 4개가 있고 이 간격에서 A 관찰자가 기록한 게 있고 B 관찰자가 기록한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 간격에서 A 관찰자는 2번, 4번, 뭐 3번, 3번 아니면은 4번, 3번 그 다음에 뭐 2번, 2번 만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관찰자 간 일치도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간격끼리 구하는 거예요. 간격끼리. 간격끼리 이 방법을 구한 것처럼 간격마다의 일치도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간격은 몇 %가 될까요? 4분의 2 곱하기 100.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격은 3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그냥 일치도 100%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4분의 3 곱하기 100. 세 번째 간격은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2니까 100%죠. 이렇게 간격마다의 일치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몇 %인가요? 50%. 이거는 100%, 이거는 75%죠. 그 다음에 얘는 100%. 그러면 어떻게 전체 일치도를 구하느냐? 이걸 다 더해서 간격이 몇 개였나요? 4개였죠? 그래서 간격의 수로 나누어주고 이제 평균 일치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그냥 간격마다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뭐가 있느냐? 표에 보시면 용어들을 잘 명확하게 보십시오. 정확 발생 횟수 일치도라는 게 있어요. 정확 발생 횟수 일치도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식을 보세요. 전체 단위 간격수 분의 정확 간격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계속 볼게요. 지금 전체 간격이 몇 개죠? 4개인데 A 관찰자와 B 관찰자가 정확하게 일치한 간격이 몇 개인가요? 2개죠. 3번, 3번, 2번, 2번. 그러면 전체 4번 중에 정확하게 발생한 횟수는 2번. 그러니까 4분의 2 곱하기 100, 5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지막에 나오는 시행별 일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시행 횟수 중에 일치된 시행 횟수. 그것도 이제 뭐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치한 거니까 2번. 4분의 2 곱하기 100.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건기록법, 이렇게 빈도수로 보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하는 방식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지속시간, 반응지연, 반응간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건 기록법이었고요. A 관찰자는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원리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총 지속시간 일치도라고 나와 있죠. 큰 수치분의 작은 수치 하면 되는 거예요. A 관찰자는 그 학생이 그 행동을 보인 지속시간이 15분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B는 10분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큰 수치분의 작은 수치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평균 지속시간 일치도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해드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속시간을 기록을 한 거예요. A는 10분, 5분, 7분, 그다음에 8분, 4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6분, 5분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간격마다의 일치도를 따로 이것처럼 구하고 다 더해서 전체 간격의 수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수치가 빈도이든 간격이든 그 하는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디귿에 보시면 동간기록법과 시간표지법에 의한 측정 자료가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간격기록법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격기록법에서 보시면은 전체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기록법을 통해서 발생된 여부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총 간격 일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4개만 할게요. 간격기록법에서 A랑 B가 간격기록법에서 전체로 했든 부분으로 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A랑 B가 발생했음 이렇게 기록을 만약에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총 간격 일치도 같은 경우는 일치 플러스 불일치 간격의 수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전체 간격의 수겠죠. 일치한 거랑 불일치한 거 더한 거니까 전체 간격의 수분에 일치한 것의 수를 하면 총 간격 일치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총 간격은 보세요.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4개죠. 그쵸? 4개의 간격 중에서 A랑 B가 일치하는 간격은 몇 개일까요? 2개. 그죠? 2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쵸? 근데 간혹 실수하시기를 발생한 것만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수로. 그래서 발생했다고 모두 표시한 것,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표시한 것. 그냥 둘 다 똑같이 일치를 한 거니까 4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총 간격의 일치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간격 일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발생했다고 본 것 중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시면 채점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했다고 본 그런 간격 중에서 일치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둘 다 채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발생했다고 본 것을 보는 거니까 요거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채점 간격 일치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간격 중에서 채점을 한 간격 중에서 일치한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비채점 간격 일치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전체 중에서 채점하지 않은 간격의 수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막 공식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개념을 전체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개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원리는 비슷하니까 알아주시고 얘네들도 선합형에서 이런 식의 간략한 계산 문제, 수치를 도출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나오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 계산하실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관찰자 간 일치도까지 해서
행동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관찰할 것인지,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치도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시각적인 분석을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